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명당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풍수지리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친정보다 시가를 택해 명당을 빼앗아간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딸은 부모님의 명당 자리를 시댁에 내놓았는데 과연 행복했을까요? 두 번째는 욕심 많은 직관 이야기예요.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물 명당을 차지하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요. 다음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관인 자영에게 꾀를 써서 명당을 얻어 부모님께 드렸다는 훈훈한 이야기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양반이 우연히 명당을 얻게 된 이야기도 준비했어요. 직관인 척하다가 정말 명당을 발견했다니 정말 신기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즐거움과 교훈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명당 빼앗아간 딸.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최씨 집안과 정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가였지만 인심 좋고 서로를 아끼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반면 정씨 집안은 가난했지만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집안이었고 두 집안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최씨 집안에는 귀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씨 곱고 효심이 지극한 딸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유한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집안 며느리가 될 아이의 됨됨이를 높이 정중히 혼담을 청해왔고 결국 최씨 집안 딸은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은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했습니다. 시집 식구들 모두 살뜰히 챙긴 후 친정 부모님을 뵙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정다운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딸의 시선이 집안 맷자리에 닿았습니다. 그 맷자리는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명당이라 칭송하던 곳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보기 드문 길지였습니다. 볕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며 뒤로는 든든한 산이 버티고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딸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탐욕스러운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명당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면 정씨 집안이 크게 번성하겠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최씨 집안은 어찌 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기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조차 없는 고요한 밤, 딸은 드디어 결심한 듯 조용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주변을 살피며
발소리를 죽여 맷자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이미 미리 준비해 온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에서는 간신히 억누른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기울여 맷자리에 활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게 되면 우리 친정에서는 더 이상 이 맷자리를 쓸 수 없게 되겠지. 어쩔 수 없어. 정씨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딸은 괴로움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최 씨 집안에서는 집안 어르신의 중요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날을 택일하고 정성껏 장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맷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맷자리는 온통 물에 잠겨 발을 디딜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을 받아도 아무리 정성껏 준비를 해도 맷자리가 이 지경이니 묘를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맷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최고의 명당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불길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늘을 원망하며 억울함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 씨 집안은 맷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아 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딸은 다시 친정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정 씨 집안 며느리로서 깍듯하게 시댁 식구들을 챙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친정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은 조심스럽게 오라버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라버니, 혹시 그때 물 때문에 쓰지 못했던 맷자리 지금은 괜찮은가요? 오라버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그 맷자리 말인가? 물은 이미 다 빠지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땅으로 돌아왔지. 왜 갑자기 그 맷자리를 묻는 것이냐? 딸은 드디어 숨겨왔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연세가 높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명당을 저희 시댁 묘자리로 쓸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 씨 집안을 위해 부디 그 명당을 저희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오라버니는 뜻밖의 이야기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혈육의 정을 끊을 수 없어 결국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 집안은 최 씨 집안의 명당에 묘를 쓰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정 씨 집안은 묘를 쓴 이후 날이 갈수록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자손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번성했습니다. 반면 최씨 집안은 정씨 집안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점점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꼬이고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때문에 줄어들고 심지어 집안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아 풍비박산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결국 최씨 집안이 명당을 정씨 집안에 빼앗겨서 저렇게 된 것이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혈육간의 정을 저버린 대가로 집안이 몰락한 거야.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지.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혈육간의 정을 함부로 저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혈육의 정마저 내팽개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불행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당은 단순히 좋은 맷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숭고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씨 집안과 정씨 집안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깊은 성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맷자리 설화는 단순히 과거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추악한 이기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최씨 집안과 정씨 집안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인간의 욕망과 그 덧없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물명당. 여러분, 혹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풍수가의 비극적인 선택과 그로 인해 벌어진 한 가문의 몰락에 대한 민담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명당과 풍수지리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파멸을 부를 수 있는지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옛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선택과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그 풍수가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왜 그 비밀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는데 능통한
한 풍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명당을 찾아주며 명성을 떨쳤죠. 그의 이름은 천리 밖에서도 알려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을 읽고 물의 흐름을 이해하여 집터 하나만으로도 가문의 흥망성쇠를 예측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조상의 묘자리나 새로운 집터를 봐달라고 간청했고 그의 손을 거쳐간 집안들은 하나같이 번성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풍수가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몸은 병들고 쇠약해져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후를 위한 준비였죠. 그는 자신의 가문을 영원히 번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명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당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조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 했습니다. 아들에게만 비밀스러운 유언을 전하기 위해 그는 먼저 자신의 아내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라민이 이 이야기는 우리 부자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요. 잠시 밖에 나가 기다리시오. 풍수가는 아내를 라미라고 칭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엄청난 비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여성은 이러한 중대한 가문의 비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가치관이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밖에 나간 아내는 남편의 뜻을 거스르고 문틈에 귀를 대고 몰래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고 그가 자신에게 숨기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이 아들에게만 전하는 그 유언이 자신과 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가는 엿듣고 있는 아내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아들에게 나지막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나의 목을 베어라.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동네 어귀에 있는 대동샘에 나의 신체 일부를 넣어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크게 놀랐지만 아버지의 엄숙한 표정에서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풍수가는 대동샘의 기운이 범상치 않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곳이야말로 자신의 가문을 영원히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비보를 품고 있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그 샘의 기운과 결합하여 용이 되어 승천하고 그로 인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대동샘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 먹는 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생명줄이자 정신적인 중심지였고 때로는 신성한 제의가 행해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풍수가는 이 대동샘이 가진 특별한 기운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들은 아들은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내 숨을 거두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깊은 어둠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그의 신체 일부를 들고 아무도 모르게 동네 어귀의 대동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몇 번이고 살피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조심스럽게 그 신체 일부를 차가운 샘물 속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샘물의 냉기가 아들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아들은 이 행위가 자신의 가문을 일으킬 위대한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문이 번성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밀스러운 행위는 풍수가의 아내에 의해 이미 엿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비밀스러운 유언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남편의 기이한 유언에 대해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유언을 따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은밀한 분노가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죠. 그녀는 이 비밀이 언젠가는 폭발할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나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신의 집안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사는 풍년이 들고 장사는 번창했으며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이 사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열흘만 더 지나면 아버지는 완전히 용이 되어 승천하고 그 기운이 영원히 집안을 감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대동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혼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풍수가의 아내와 아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오해가 쌓여 크게 번졌을 것입니다. 격한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아내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한가운데에서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밤중에 대동샘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폭로에 동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에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은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 대동샘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삽
톱과 곡괭이를 들고 대동샘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샘물을 퍼내고 흙을 걷어내자 사람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풍수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시신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용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여 비늘이 돋아나고 풀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석 달 열흘이 채 되기 직전 그는 마지막 변태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풍수가의 시신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허탈함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막 용이 되어 승천하려던 풍수가는 자신의 아내의 폭로와 마을, 사람들의 개입으로 인해 그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석 달 열흘이라는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밀이 폭로되는 바람에 그는 영원히 용이 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은 풍수가의 아들과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용이 되어 가문을 번성시키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오히려 가문에는 불운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했고 점차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여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풍수가의 후손들은 조상인 풍수가가 꿈꿨던 부귀영화는커녕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민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풍수가의 깊은 욕망과 비상식적인 선택, 그리고 그의 아내의 배신감과 우발적인 폭로.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얽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당과 풍수지리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면서도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결국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좌절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며 특히 그것이 공동체의 규범을 벗어나는 기이한 행위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대동샘은 단순히 물을 얻는 장소를 넘어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터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에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비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을 때 결국 공동체의 감시와 개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풍수가는 자신의 가문만을 생각했지만 그의 행위는 대동샘이라는 공동체의 신성한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욕망이 공동체의 질서와 충돌했을 때 그 욕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인간의 탐욕과 조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풍수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완벽함은 석 달 열흘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거나 아들과 아내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밀을 엿들은 아내의 존재는 풍수가의 계획에 이미 균열을 내고 있었고, 그 균열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풍수가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명당은 땅의 기운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 그리고 공동체와의 조화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밀이든, 특히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민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대동샘 풍수가 민담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로 얻은 명당. 삶의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 오늘은 풍수지리 설화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와 꾀가 돋보이는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남의 명당을 꾀하여 부귀공명을 얻게 된 어느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우리 선조들이 명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간절한 염원을 담아 살아갔는지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풍수지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한 마을에 누이와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매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삶의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누이는 운이 좋게도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가로 이름을 떨치던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더할 나위 없이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호화로운 저택에서 지내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운명의 여신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삶의 길을 부여한 듯 두 남매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에게 비통하고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신과 함께해온 어머니께서 그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가난한 살림에 당장 장례를 치를 길이 막막했던 남동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모셔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동생은 한달음에 부유한 누이를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누이의 집 문을 두드렸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희망은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이의 남편이자 뛰어난 풍수지리가였던 자영은 중요한 풍수지리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은 자영이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오래도록 집에 둘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장례를 치를 돈마저도 넉넉지 않아 마음이 더욱 급했습니다. 초조하고 절박해진 남동생은 누이에게 사초지종을 설명하며 간곡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이는 가난한 동생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깊이 공감했지만 자신 역시 풍수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기에 섣불리 명당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풍수지리가인 남편과 함께 살아왔지만 그 복잡하고 심오한 이치를 단번에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씨 착한 누이는 슬픔에 잠긴 동생을 그저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자영에게서 들었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영이 자신의 사후 공간, 즉 죽어서 묻힐 명당으로 미리 점 찍어둔 곳에 대한 자세한 단서였습니다. 아마도 자영은 먼 훗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부부가 함께 묻힐 가장 길하고 복된 터를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신중하게 골라두었을 것입니다. 그 명당의 위치, 주변의 산세와 물길, 바위의 형상 등 아주 구체적인 특징들까지 누이에게 설명해 주었던 모양입니다. 누이에게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된 남동생은 더 이상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누이가 알려준 단서를 따라 그 명당 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바위 틈을 지나 마침내 누이가 묘사한 그대로의 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남동생은 어머니를 최고의 명당에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돌아온 남동생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자영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간절한 희망과 함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멀리 풍수지리 일을 나갔던 자영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 그는 누이에게서 뒤늦게 어머니의 부고 소식과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묻히신 곳이 다름 아닌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찾아두었던 아내의 사후 명당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영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년간 발품을 팔아 어렵게 찾아낸 자신의 명당을 처남이 가로챈 격이었으니 순간적으로 불쾌하고 서운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인지상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애써 자신의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또한 처남의 효심을 무조건적으로 탓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장모님이 그렇게 좋은 곳에 묻히신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처남이 부모님을 명당에 모시려는 간절한 효심을 가상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영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에게 또다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매서운 동지 섣달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마저 끝내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연이은 부모님의 상에 남동생의 마음은 더욱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제 남은 아버지만이라도 최고의 명당에 모셔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부모님의 기운을 받아 후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남동생은 이번에도 꾀와 지혜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무명 배옷을 가져와 풀을 3개 먹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빳빳하게 풀 먹인 무명 배옷은 마치 갑옷처럼 잔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무명 배옷을 입고 다시 누이의 집을 찾아간 남동생은 혹한의 추위와 가난한 행색을 강조하며 자영에게 나귀 1마리를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람에 발갛게 부르튼 다리를 일부러 보여주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마도 추운 날씨와 가난한 행색은 풍수지리가인 자영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영은 처남의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흔쾌히 나귀 1마리를 빌려주었고 남동생은 그 나귀를 타고 아버지의 시신을 싣고 아버지를 모실 명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는 남동생이 고삐를 잡고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어디론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는 익숙한 길을 따라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건너더니 마침내 탁 트인 언덕 위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자영이 자신의 사후 공간이자 부부가 함께 묻힐 자리로 오랫동안 공들여 점 찍어 두었던 바로 그 명당 자리였습니다. 나귀는 풍수지리가인 자영의 깊은 뜻을 알고 그곳으로 인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 개입하여 가난하고 효심 지극한 남동생에게 그 명당을 허락했던 것일까요? 남동생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곳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연달아 자신의 가장 귀한 명당을 2번이나 잃게 된 자영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묘를 잃었을 때는 장모님에 대한 예우와 처남의 효심을 헤아려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부부가 함께 영원히 잠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마저 빼앗긴 셈이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처남에게
명당을 내어준 터라 더 이상 불만을 표하거나 되돌리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묘를 쓴 후였고 가족 간의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영은 부부의 새로운 맷자리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 후 남동생은 부모님을 최고의 명당에 모신 덕분인지 아니면 하늘이 가난하고 효심 지극한 그를 돕기라도 한 듯 놀라운 속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재물이 쌓이고 자손들은 번성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이 또한 남편의 재주와 동생의 성공 덕분에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남매는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이가 명당을 얻어 부모님께 지극한 효도를 다하고 그 효심으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던 당시 사람들의 간절하고도 현실적인 영혼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돈이 없어 뛰어난 지간을 청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꾀와 지혜를 발휘하여 명당을 얻는 이야기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활로를 모색했던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삶의 지혜와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설화는 단순한 개인의 욕망을 넘어 부모를 위한 지극한 효심이 때로는 명당을 얻는 정당하고도 합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당시의 독특한 인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탐하거나 가로채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부모님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그것도 아주 가까운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갈등보다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하늘의 섭리가 우선시되는 독특하고도 의미심장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풍수지리 설화에서 명당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죽은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전달되어 번영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신성하고 영험한 공간으로 깊이 인식되었습니다. 장풍득수, 즉 바람을 막아 생명의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물을 얻어 생명의 근원인 물을 가까이 하여 풍요로움을 유지하며 이러한 조화로운 지형에서 생명의 정기인 기를 온전히 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수지리는 삼국시대 이후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도입되었고 우리의 고유한 사상과 결합하여 한국적인 풍수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말 도선대사에 의해 우리 실정에 맞는 풍수 이론이 정립되면서 국가의 도읍지 선정뿐만 아니라 개인이 거주할 집터 그리고 조상의 묘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죽은 조상의 묘가 후손의 복록과 길흉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은 현세구복, 즉 현세에서의 복을 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명당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열망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설화는 명당을 얻는 과정에서 비록 꾀와 지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는 순수한 마음이 깊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풍수지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좋은 터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깊은 효심을 엿볼 수 있었던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얻은 명당.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학문과 굳은 심지를 지닌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하며 드높은 이상을 품었지만 가난한 현실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책상에 앉아 경전을 읽는 시간보다 끼니 걱정에 한숨 짓는 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존경하옵는 서방님, 부디 놓여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붓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관 노릇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아내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지관이라니 내가 어찌 풍수지리를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는 평생 글만 읽어온 사람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품에서 조심스럽게 펠철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제가 며칠 밤낮으로 발품을 팔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이 쇳덩이 하나 차고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둘러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이란 모르는 법이지요. 어쩌면 서방님께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쳐야 본전 아니겠어요? 선비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아내가 준 패처를 옷깃에 조심스럽게 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덧 웅장한 기와집 담벼락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담벼락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상여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상직, 즉 상가였던 것입니다. 에헴,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쫙 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마침 상주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최고의 맷자리를 찾아줄 지간들을 모셔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최고라 주장하며 묘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주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고 있던 찰나 멀끔한 선비 차림으로 패철까지 당당하게 달고 나타난 그를 보고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뉘시오? 어디서 오셨소? 풍수에는 일가견이 있으신 듯한데 혹시 맷자리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소? 선비는 속으로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태어난 척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그저 풍수를 조금 공부했을 뿐입니다. 깊은 지식은 없지만 돕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맞상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후한 사례를 약속하며 모두 돌려보내고 선비에게 몇 자리를 봐달라고 간곡히 간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선비는 상상 이상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고 몸에 걸치는 비단 옷가지까지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도망칠 때가 된 건가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큰일 나겠어. 고심 끝에 선비는 몇 자리를 봐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 부잣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덤불에 발이 걸려 꽈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꼬 하는 비명과 함께 그는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상주와 일꾼들이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잡혔구나. 큰일 났다. 선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더듬거리듯 얼버무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최고의 명당입니다. 천하의 명당.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 묘를 쓰셔야 합니다. 후손 대대로 복을 받을 자리입니다. 상주와 일꾼들은 그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다급한 상황인데다가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선비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비가 가리킨 바로 그 자리에 묘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비는 그 묘한 경험을 까맣게 잊고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잣집 자손들이 승승장구하며 엄청난 부를 쌓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선비가 얼떨결에 넘어진 바로 그 자리가 실은 천하의 명당 중에서도 으뜸가는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잣집 후손들은 감사의 의미로 직관을 찾아와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선비는 다시는 직관 행세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는 틈만 나면 남편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쩌면 서방님은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천재 직관인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은 절대 닿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 분명합니다. 선비는 그저 허웃으며 껄껄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명당 자리가 순전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숨겨진 신비한 능력 때문이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찌 됐든 그 덕분에 그는 남은 여생 동안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에게 뜻밖의 행운이 언제든 찾아올 수도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명당에 얽힌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먼저 친정의 명당을 훔쳐 시집에 내놓은 딸 덕의 시댁은 번성했지만 친정은 어려워졌을 때 그 딸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다음은 개인 이익을 쫓다 우물 명당을 놓친 시관 이야기죠.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을 사람들을 속이려다 명당을 놓치고 말았대요. 명당은 함께 누릴 때 더욱 같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시극한 효심으로 명당을 얻은 이야기도 있었죠. 아들이 꾀를 내어 어머니를 직관인 사형이 구해놓은 명당을 얻어 모셨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렸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양반이 얼떨결에 얻게 된 명당 이야기예요. 시관인 척묘 자리를 봐주다 우연히 최고의 명당을 발견했는데 그 덕에 가세가 일어났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었죠. 옛날 사람들은 명당으로 복을 받고 가문을 일으키길 소망했지만 진정한 명당은 효심과 나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따뜻한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